여러분, 인사관리 2급 5회 기출문제 풀게요. 네, 교재를 가지고 계실 거고. 자, 이론이고요. 자, 2019년도 9월 28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영혁신 환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영 업무 시스템 중 하나이다. 맞아요, 여러분. ERP가 경영 혁신 도구로 들어왔고 우리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두 번째,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넣어서 우리 다 연동해서 같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하는 거 맞고. 자, 세 번째, 기업 내 각 영역의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자, 요것도 맞죠? 자, 단위별 업무 처리를 강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단위별 업무 처리 강화라는 건 각자 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별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는 단위별 업무 처리 강화하지 않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우리는 개별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를 무엇하겠다? 통합하여 처리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아요. 통합적 관리.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자, 네 번째, 전통적 정보 시스템 MIS와 비교하여 보다 완벽한 형태의 통합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영혁신의 도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죠. MIS인 그 전통적 정보 시스템이랑 ERP랑 비교하는 문제들 물어보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뭐 프로세스 형태로 움직인다, 수직적으로 가느냐, 수평적으로 가느냐, 우리 탑다운 방식이냐, 뭐 아니면 바톤 방식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근데 그런 게 그 이 부분의 내용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입 효과. 첫 번째,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문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 3번 얘기하면서 단위별 업무 처리 강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통합적, 개별적인 처리 부분을 다 가져와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 최적화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부분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자,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보 공유와 우리 자원의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자, 세 번째, ERP 시스템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네 번째, ERP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이 확보된 통합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번이 잘못됐어요. 일단 여러분, 단위별, 개별, 부분 이렇게 나오는 용어는 한 번쯤은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교재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맞고요. 세 번째, 기존 업무 방식 고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여러분, BPR은 소위 말해서 무엇이에요? 여러분, 확 바꿔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기존에 있었던 거 무엇하겠다? 모두 다 재구성하겠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존 업무 방식을 고수한다고요? 자, 이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무엇하게 되면 우리 ERP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기존 업무 방식 고수 안 돼요.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예 BPR 필요성이 있지도 않아요. 자, 네 번째, 조직의 복잡성 증대,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이라는 부분 때문에도 BPR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네, 적극적 참여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하면 누구도요? 우리 전 직원들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죠. 자, 두 번째,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보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겠죠? 그렇죠. 4번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풀었다면 당연히 3번 문제 3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거예요. 자, 요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한다. 단기간이 문제가 됐네,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가시적 성과를 보긴 하겠지만 단기간 효과로 가진 않아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자, 네 번째, 프로젝트 멤버는 현업 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쵸?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멤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TFT를 구성해라. 이런 얘기도 하죠.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직무 평가의 방법 중 비계량적 종합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비계량적이다라는 건 수치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단순 서열법, 쌍대 비교법, 분류법, 요소 비교법. 자, 4번이네, 여러분. 자, 요소 비교법은요, 우리 비계량적 평가 방법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계량적 평가 방법에 속합니다. 계량적 평가 방법 됐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직무 설계 방법 중 직무의 수평적 형태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직무 설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 내 모든 직무에 대한 순환을 통하여 적정 배치의 실현과 다양한 능력 개발의 촉진, 자, 조직 전체에 대한 시야를 넓힘으로써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자, 전문화, 순환, 확대, 충실화 중에 뭐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단 봐야 되는 건 수평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평적. 됐어요, 여러분? 자, 수평적의 형태이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순환을 통해서 라고 했어요. 끝났죠, 여러분? 여기 얘기만 무엇했다라면 키를 가져갔다라면 사실상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직무 순환에 대한 부분이 이런 좋은 점을 가져온다는 설명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직무 전문화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직무 전문화. 자, 직무 전문화는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전문화의 표현이 뭐예요? 업무를 쫙 쪼개서 그 특수하게 이것만 잘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게 전문의 관점이겠죠. 직무 확대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무가 하나였는데 그 직무에 하나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넓혀주는 거. 양쪽을 넓혀주는 거. 자, 직무 충실화는요. 지금 무슨 부분? 자, 이 사람한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방면에 그 자율권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수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리보다는 과장이 더 직무에 대한 부분이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의 재량권과 우리 대리의 재량권이 다를 거예요. 책임 소질이 다를 거예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직무 충실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자, 일곱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방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자, 델파이 기법, 기능 목록, 인력 대체, 우리 마르코브 분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델파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7번에 있는 부분이 1번.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급 예측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쵸? 델파이 기법은. 자, 근데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델파이 기법은 공급 예측 기법이 아니고 수요 예측.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 지금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으로 나와져 있는 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럼 공급 예측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성격이 다른 하나가 아니라 공급 예측 방법에 아예 못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델파이는 수요 예측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기능 목록이라든지 인력 대체라든지 마르코브 분석은 공급 예측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다음 중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이 무슨 부분,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와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 자, 이 부분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를 묻네요, 여러분. 내용 타당도예요. 네, 내용 타당도. 자, 내용 타당도 정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발 시험의 문항의 내용이 지금 측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 직무 성과랑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내용이 충실한지 보고 싶은 거겠죠. 네,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뢰성은 뭘까요? 자, 신뢰성은요, 지금 이 선발 도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와 C 모든 조건이 같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무를 할 때. 근데 A와 B와 C한테 주는 부분이 지금 들쑥날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이 선발 도구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평가해서, 그러니까 일관성의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구성 타당도라고 들어오는 부분은요. 자, 이 지금 타당성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발시험지에 가서 봤더니 그 내용이 이론적인 부분의 구성이랑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잘 이루어졌냐, 비율이 잘 맞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구성 타당도라고 봅니다. 자,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시험의 성적하고요. 직무 성과하고 우리 무슨 부분? 일정한 기준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그게 적정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놓고 그럼 선발도구로 시험을 봤을 거잖아요. 그럼 그 선발도구의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누군가를 선발했고 그리고 지금 직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비교해서 이 선발의 도구로 썼던 게 우리가 원했던 거대로 잘 들어왔는지 그래서 기준치의 비교 그게 기준 관련 타당도. 자,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적 자원의 적정 배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정 배치 원칙이요. 자,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적재적소의 원칙. 자,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 두 번째. 자, 종업원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능력주의 원칙.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특정 직무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는 균형주의 원칙.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3번도 맞거든요. 자, 네 번째. 기업 내 모든 사원을 조직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주의 원칙. 자, 여러분, 인재 육성주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인재 육성을 하겠다라면 지금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더 이해가 날까요? 그 인재 육성이라는 거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직에 있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실제 회사의 인재가 되게끔 키워주는 부분으로 가져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재 육성주의 원칙은 적정 배치라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적정 배치 원칙과 관련된 걸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적자원 개발 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0번입니다. 다음 중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타당성, 수용성, 신뢰성, 획일성. 답은 획일성. 여러분 획이라 하다 그럼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획일성 4번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 수용, 신뢰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요. 획일성 대신에 실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용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번째 문제, 경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며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 이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수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수성.
그래서 이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시면 딱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자, 역할 연기라는 건 내가 지금 그 역할에 들어가서 내 그 직무에 해당되는 역할에 가서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역할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바스켓이라고 나오는 인바스켓법 또는 인바스켓 기법은 우리 바스켓 안에요.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놓고요. 그거 뽑아서 우리 실제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인바스켓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우리 소위 말해서 왜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풍선 그려놓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또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죠. 여러 명이 모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본인들 의견을 계속 내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하죠. 자, 12번째 문제. 다음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 12번은요. 오출제예요. 자, 왜냐면 2급은 인적 자원 개발 중에 무슨 부분? 우리 조직 개발에 해당되는 리더십은 시험 출제 못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문제를 왜 냈느냐고 물었더니 왜요? 라고 물어도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풀어는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 이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 리더가 먼저 리더의 행동을 보이고 자, 부하의 대리 학습의 모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장을 따라가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대장이 롤모델이 되고 부하가 따라가는 부분. 자, 그래서 부하의 대리 학습의 모델이 되고 자, 부하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치의 역할을 하며 조직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리더십은 슈퍼 리더십이에요. 이거 리더십 정의 물어보는 거거든요. 슈퍼 리더십. 자, 그리고 우리 셀프 리더십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건 셀프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리더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기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 개인 스스로 끌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그게 셀프 리더십. 자, 코칭 리더십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우리 뭔가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그게 코칭 리더십이라는 부분. 자,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카리스마라는 거 감이 오죠. 그쵸? 그러면 우리 리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으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구체적인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무엇하는 헌신하도록 하는 리더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문제가 있어서 지우지는 않았어요. 주최 측에서는 시험 범위 이탈인 것도 몰랐다고 하고 그래서 문제는 넣어드렸지만 12번의 문제는 조직개발 쪽에 속하는 문제여서 시험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째 문제. 자, 다음 보기에 임금 수준 결정 요인 중 임금 수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것. 자, 여러분 하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업원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근로자의 생계비. 자, 상한선은 기업이 돈을 줄 수 있어야 되죠. 능력이겠죠. 자, 기업의 지금 능력. 그럼 여러분 몇 번이에요? 가와 라가 들어가야 되네요. 가와 라.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됐어요, 여러분? 3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 3번이 답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근로자가 일정 근속연수가 돼서 임금이 정점에 다다른 후 다시 일정 비율로 감소하도록 임금 체계를 설계하는 제도. 자, 뭐냐라고 묻는 거네요, 여러분. 자, 우리 임금 피크제 내용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 이런 월급이 지금 줄어요. 임금 자체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를 띠는 건 임금 피크제밖에 없어요. 네, 임금 피크제 2번.
뭐 이윤 분배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보장제라든지 러커 플랜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공부를 좀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는 게 좋으세요. 뭐 여기 최적이 아니라 최저가 맞겠죠. 왜 이런 오타를 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뭐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 보장제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우리 생활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금액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윤 배분이라는 건 회사가 이윤이 발생이 되면 이게 나눠주겠다는 얘기고요. 러커플랜도 사실상 이윤 배분 쪽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우리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법정 복리후생 제도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는 법정과 관련된 복리후생이에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사회보장보험은 법정 복리후생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 제도, 자, 유급휴식제도, 생활지원시설, 자, 퇴직금 당연히 줘야 되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유급휴식제도 당연히 여러분 우리 일주를 기준으로 며칠을 소비해서 5일을 일하면 또는 일정 기간을 일하면 우리 무엇을 줘야 된다? 우리 유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휴식도 줘야 되고 그 휴식에 유급이 따라 붙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부분들은 법정 복리후생의 제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생활지원시설은 법정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주는 부분인 거죠. 네, 됐을까요? 그래서 4번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외. 자,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근로소득이라는 건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자, 그리고 종업원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 운임. 자,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 위압 항공비. 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료금과 학자금. 자, 여러분, 지금 이 여비는 대부분 이제 회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인사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니, 저건 회사에서 여비교통비 처리할 건데 아니,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을 다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 경비를 처리한다면 실비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세금도 안 뗄 거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문구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기밀비나 판공비도 회사의 경비를 처리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분명하다라면 회사한테 증빙 갖다 주고 나 돈 받았던 거 다 정산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종업원이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학자금 당연히 근로소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2번은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회사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통근버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통근버스 운임은 회사가 내지 않아요? 근데 그 운임을 여러분한테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너한테 세금도 낼 거야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17번째 문제. 다음 중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에 키는 근로자 제출 서류 아닌 것 찾으란 얘기예요. 자,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가요. 나 연말정산할 때 이런 공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게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예요. 자, 요거 내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럼 우리 의료비 공제라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는 것도 작성하고요. 자,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기부를 한 게 있다. 그러면 기부금 명세서도 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무슨 서류이다. 연말정산이 모두 다 끝나면 누가 회사가 누구에게 우리 세무서에게 우리 과세당국이겠죠. 네, 세무서에게 회사가 제출한 서류예요. 나 A라는 직원한테 근로소득 이만큼 줬고 이런 내역이야 라고 하는 부분 됐을까요? 거기에 이제 연말정산 내용이 다 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그걸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가 이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종업원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용어가 바뀌어요. 양식은 똑같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3번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작성해서 세무서에 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급은 연말정산 쪽 잘 안 내는데 여러분 17번 문제는 자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빈도가 매우 높다가 아니라 이 연말정산 쪽 문제 냈을 때 저 17번의 형태를 자주 1급에서도 그렇고 2급에서도 그렇고요. 자주 물어보는 문제의 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노사관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근로시간제 중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그리고 그 시작 그리고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 자유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됐어요, 여러분? 본인이 지금 시작과 끝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래서 얘기할 때 무역회사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또는 디자인 회사들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디자인 회사들도. 자, 그 다음 19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국적 또는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대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방법은 자,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기업별교섭, 집단교섭 중에 어디에 속한다? 대각선 교섭에 속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대각선. 그래서 전국 또는 지역,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와 기업의 사용자 대표가 만나는 거 대각선 교섭. 20번째 문제. 다음 중 부당 노동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태업, 환경계약, 단체 교섭을 거부했다. 우리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를 했다. 여러분, 태업은 사실상 법정에 해당되는 게 문제가 없는 쟁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법정쟁의거든요. 그리고 이 태업 누가 해요, 여러분? 우리 노동자, 소위도 노동조합 입장에서 나오는 쟁의행위죠. 그래서 이건 부당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환경계약은 여러분 지금 보면 뭐예요? 노란 게 있죠, 여러분? 이거를 비열한 계약이라고도 해요. 네, 비열한 계약. 그래서 지금 노동자한테 불이익을 주게끔 하는 시기의 관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단체 교섭은 무슨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구와 사측과 그리고 근로자 측이 그쵸 노조가 만나서 뭔가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 지배계의 경비원조는 노동조합에 회사가 개입을 해서 우리 경비원조하고 자기네 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이익 취급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불이익 취급행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개밖에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게 몇 회 기출이었나요, 여러분? 우리 5회 기출이었나요? 네, 5회 기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뭐 5회 기출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 기존에 냈던 문제의 방향성을 조금씩 틀어서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냈던 문구를 조금 더 길게 내거나 좀 바꿔내는 경향이 조금 있었던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인적 재원 개발 중에 뭐 인사고과 구성 요소 그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4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중에 우리 전혀 시험 범위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 조직개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조금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다시 또 다른 기출로 저희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